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무인기 제작 실습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시간 키포인트를 한번 잠깐 볼까요? 복합재료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물질이 거시적으로 혼합되어서 유용한 물질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그리고 미시적으로는 균일한 조성을 갖는 합금이나 고분자 물질이 종합체인 플라스틱과는 달리 거시적으로 혼합되어 있으나 두 물질 간의 계면이 존재한다 그랬죠. 계면, 경계면이. 그래서 복합재료는 R, reinforcement와 M, 매트릭스, 기지재, 모재가 결합을 해서 컴파짓이라는 복합 소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리인포스먼트 강화제, M, 매트릭스, 기지재, 모재, 컴파짓, 복합 소재입니다. 자, 일단은 한번 잠깐 볼까요?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이제 쉬울 건데, 어, 요것이 리인포스먼트, 리인포스먼트, 리인포스먼트.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틈이 보이잖아요. 그죠? 틈이 이렇게 송송송 뚫려 있죠? 여기에 채워지는 게 사실은 이건 좀 오래돼가지고 말라서 그렇지 이 안에 보면은 외진, 매트릭스가 함침이 되어 있습니다. 레진이. 그래서 이러한 자재들을 복합 재료라고 합니다. 복합 재료.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뒷장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리인포스먼트가 강화제인 카본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좀 보시죠. 보이죠? 예. 요런 게 복합 재료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경화, 그, 이제 이걸 굳힙니다. 이걸 굳히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딱딱해져요. 그죠? 딱딱해졌어. 이거는, 약간 이 자재는, 이건 훌렁훌렁 플렉시블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요게 경화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딱딱해집니다. 소리가 틀리죠? 잠깐만요. 예. 제가, 이거는 소리가, 무슨 소리가 나나 볼까요? 네. 이런 소리가 나죠?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헝겊 치는 소리가 나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경화되기 전에 복합 소재고, 요게 이제 경화가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요거는 뭐냐? 검정색이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카본이 이제 주성분인 복합 소재입니다. 리인포스먼트의 카본. 그리고 요런 것도 있어요. 요런 거. 요것도 경화가 됐죠. 요거는 파이버그라스예요. 파이버그라스가 이제 경화가 되면은 이렇게 딱딱 색이 틀리죠. 카본하고 파이버그라스가. 그래서 복합 재료의 그 정의인데 이제 오늘은 여기서 이제 리인포스먼트의 종류 그리고 리인포스먼트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화제의 역할, 강화제, 아까 그랬죠. 리인포스먼트, 강화제의 기본적인 역할이 뭐냐? 기본적인 역할은 strength, stiffness, tailorability. 이게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 그 strength, 강도죠, 강도. 그리고 이제 그 스티프니스, 이거는 이제 강성이라고 그러죠. 강성. 어떤 버티는 힘, 뭐 딱딱함 이런 거고, 테일러빌러티는 이제 설계자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나 이거를 표현하는 게 이제 테일러빌러티. 그래서 사실 이 복합제에 여기 있죠. 이 복합제의 그 견디는 힘, 어, 이것에 견디는 힘은 사실은 이 강아지에서 시작됩니다. 자, 한번 뭐 간단하게 한번 그래프를 볼까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봤을 건데, 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이런 거 봤어요? 이렇게 가다가 뭐 어느 순간에 이렇게 뭐 여기서 파괴가 이루어져요. 이쪽은 이제 타임, 여기는 이제 뭐 스트렝스. 근데 이게 이제 그 여기서 파괴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파괴가 이루어질 때 그 여기서 보면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게 조금씩 쪼개지잖아요. 뭐 이건 너무 극단적으로 좀 표현했는데 이게 좀 메타라고 틀린데 그 복합제는 쭉 가다가 그냥 뚝 하고 파괴가 이루어져. 특정한 부위에서. 그렇지만 이제 메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틀립니다. 메탈의 양상은 뭐 쭉 가다가 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딱 깨져요. 이제 복합제가 이렇게 깨지는데 여기서 처음부터 이제 복합제가 이게 깨지죠. 이게 깨지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 여기서 이제 깨지는 요 강도값을 버텨주는 힘은 사실 이거는 뭐가 하느냐? 레진이에요, 레진. 레진. 이것이 여기서 버티는 힘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괴되는 거는 레진은 말 그대로 뭐 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 뭐 저기 악교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고 톡톡 치면 금방 끊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이 강화제는 마지막에 뚝 하고 잘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위에서 그래서 사실 모든 복합제의 버티는 힘은 이 강화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강화제가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룰이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타 뭐 특성을 가진 브리트라고 그리고 스트레스, 스트레인, 리니어 투 페일러. 아까 리니어 투 페일러가 이제 바로 그거죠. 리니어 투 페일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쭉 가다가 바로 딱 선형으로 이제 파괴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large variation in property.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그 범위가 넓어요. 뭐 어떤지 기준치가 있다. 그러면 기준치가 이렇게 특정한 어떤 값에서 있으면은 메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중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복합제는 이게 상당히 넓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지고 복합제는 이렇게 넓다는 의미 그거를 이제 특성상에서 굉장히 큰 베리에이션 변화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 있다시피 relative low strain. 페일리에 대해서 그 인성이 그 strain 그게 뭐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의미로 relative low strain to fail. 그러니까 fail로 될 때 어느 이 연신이라 그러니까 늘어나는 힘이 늘어나는 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 그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복합제에서의 가장 큰 기본적인 역할은 스트렝스 스티프니스에 버티는 최후 수단이 이러한 강화제의 역할이다.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강화제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전에 다른 시간에서 강의를 한번 말씀을 드렸죠? 강화제가 개발이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강화제가 나왔어요. 근데 또 그 강화제가 여러 종류가 나왔어도 그거를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합재료, 이 판때기의 힘, 버티는 힘, 그리고 특성이 틀려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상당히 이 두께가 얇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얇죠. 이건 좀 두껍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두껍기를 두껍게 하면 할수록 또 잘 버티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파이버그라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건 또 설계자가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복합재의 물리적인 특성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강화제의 형태에 따라서 있죠. 층상 강화재료, 입자 강화재료, 섬유 강화재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강화제가 이제 층상이다. 층상이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층으로 구성이 되는 그런 게 이렇게 이제 층상으로 구분되는 이제 강화제로가 있고 또 입자라는 거는 음, 뭐 뒷장에 생각하지 입자라는 건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막 이거를 이 강화제를 뭐로 뭐 절단했다고 치면 돼요. 이렇게 이걸 잘게 씹어 씹다 잘게 자르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또 복합재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파이버 형태죠. 파이버 형태가 이런 탄상 그리고 이렇게 입자 그리고 또 섬유 강화 복합재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직조를 하는 겁니다. 직조한다는 그래서 그러한 그 강화제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섬유 강화 복합재료에서 섬유는 가장 중요한 재료이고 일반적으로 복합재료 부피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또한 가장 많은 하중을 전달한다. 하중을.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재료에서 이 파이버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부피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또한 가장 많은 하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피 당연히 강화제가 제일 많이 차지하죠. 이 안에 뭐 레진이 좀 들어있긴 들어있지만 이런 게 가장 많아요. 그리고 이제 따라서 섬유 종류, 두께 및 적당한 적층 각도의 선정. 이제 이거는 어떤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복합 재료의 기계적, 물리적 특성이 틀리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섬유의 종류라는 건 뒤에서 나오지만 뭐 유리섬유냐, 카본이냐, 케블라냐 이거에 따라 틀린 거고 또 두께 아까 말씀드렸죠? 두께 뭐 얇게 하느냐, 뭐 두껍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두껍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지겠죠? 버티는 힘이. 그리고 이제 사실 적층 각도라는 게 있어요. 적층 각도는 아, 우리가 이제 평면으로 한번 봅시다. 평면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아, 이 복합 재료를 여기 평면으로 한번 위에서 보면은 이제 이쪽에서 보는 거죠. 여기 보면은 각도라는 게 있죠. 각도, 적층 각도. 여기 보면 이제 줄이 보이죠. 줄, 그죠? 줄.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뭐 각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줄이 줄이 뭐 이제 위에서 봅시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면 0도, 0도.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90도. 또 이렇게 하면은 이게 45도.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각도예요. 여러분들이 이걸로 봐서 이 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줄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되어 있으면 뭐 45도, 약간 45도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 적층이라는 거 보면 이제 이 섬유 그 복합 재료를 이 까는 거죠. 차곡차곡 까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깐다 그랬죠. 이게 적층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 각각 그 플라이가 각도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요거는 뭐 90도 요거는 뭐 90도 90도 그리고 요거는 뭐 45도 45도 또 이거는 뭐 0도 뭐 이런 식으로 이 복합 재료를 깔 때 어떻게 까느냐 이것이 이제 적층 각도입니다. 그래서 적층 각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이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누가 선정한다고? 설계자들이 합니다. 설계자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설계자라고 하지만 항공 분야에 이런 설계자가 있지만 이 설계 학교에서 배우는 거 별로 없어요. 다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 보면은 설계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떤 부위, 어떤 데서는 어떠한 자재를 깔아야 되고 어디에서는 또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설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설계 매뉴얼에 따라서 이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설계자 해도 모든 걸 알 수가 없어. 설계 매뉴얼은 수백 장이에요. 수백 장에서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아, 이 부위에서 원하는 구조 강도가 어떻게 되고 또 연신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자기가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최적의 파이버, 리인포스먼트를 선정을 하고 또 레진은 어떤 레진을 쓸 것인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정이 이런 종류, 두께, 적당한 적층 각도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설계자가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설계자는 이것들을 설계 매뉴얼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강아지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볼까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요런 강아지. 요거는 파이버그라스라고 그랬죠. 파이버그라스. 유리섬유. 있네요. 유리섬유는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대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939년에 오웬스 코니라는 사람가 처음으로 대량 생산했고, 그죠? 그리고 유리섬유의 원료는 규사, 석회석, 붕사 등이 주를 이루며 그 배합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지죠. 같은 유리섬유라 해도 모든 특성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여기 나온 대로 배합에 따라서 성질, 특성이 틀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론 섬유라고 있어요. 보론 섬유, 보론.
그 1959년에 이제 처음으로 섬유 형태로 제조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1960년 말에는 최초로 항공기 구조제로 사용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론 섬유는 뭐 이러한 텅스텐 섬유의 수소와 삼유마 붕소의 혼합 비체를 통과시켜 붕소를 증착시켜서 얻게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론 섬유는. 보론은 여기 있네. 텅스텐 섬유에 이 붕소를 증착시켜서 얻는 거죠. 뭐 원리상으로는 뭐 대충 뭐 보이죠. 뭐 섬유가 있다. 아이고, 아니요. 섬유가 섬유를 이렇게 놔두고 이제 화학적인 증착인데 일종의 이제 그 기체를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어떠한 큰 이 챔버에서 이런 기체를 보지만 삼연마 붕소라는 기체를 여기에다가 이제 쏘는 거죠. 그러면 이 섬유의 어떤 변화, 온도 및 기타 조건에 의해서 이것들이 여기에 이제 증착이 된다. 붙는 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증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항공용에서 사용을 했지만 그 지금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진 않아요. 여기 있네요. 사용량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왜? 이거보다 더 고강도인 탄소 섬유가 개발됐고 또한 가격도 싸거든요. 가격도 싸고 그래서 지금은 사용은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뭐 그렇지만 이런 섬유도 있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라미드라는 섬유입니다. 아라미드. 이 아라미드는 굉장히 유명한 섬유예요. 아라미드는. 있지만 뭐 방향성 폴리아미드 섬유의 총칭이라 해가지고 1971년 미국의 듀퐁사에 의해서 케블라라는 이름으로 아라미드 섬유를 시장에 처음 내놨다. 방향성 아라미드. 한번 볼까요? 방향성 아라미드. 죄송합니다. 한번 이게 뭔가 한번 볼까요? 검색을.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네요. 뭐 아라미드가 좀 느려가지고 좀 보기가 힘든데 뭐 나중에 그 여러분들이 방향성 아라미드는 어떤 화공 화학쟁이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건데 또 뭐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을. 그래서 하여튼 방향성 아라미드 섬유의 총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미국의 주평사가 케블라라는 이름으로 이걸 시장에 내놨다. 케블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케블라, 케블라.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아마 이 파이버 있어요. 파이버 쓰는 철모. 철모가 옛날에는 쇠로 만들었는데 요즘은 이 케블라로 만드는데 케블라 방탄 파이버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재료는 없지만 이제 약간 색깔은 이런 유리섬유 색깔하고 비슷해요. 약간 노란색이 납니다. 그래서 케블라는 고강도 및 탄성계수 외에 화학적, 열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항공 쪽에서 열적으로 안정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내구성이 그러니까 뭐 제일 밑에 있는 게 파이버그라스 이제 강도적으로 그 위에 있는 게 케블라 그 위에 탄소인데 이제 각각 그 용도가 있어요. 이제 어떤 섬유는 어디에 강하고 어떤 섬유는 어디에 강하다는 게 나오면은 그 부위에 맞게끔 그 섬유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케블라는 열적으로 아주 안정되어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있죠. 케블라는 탄소 섬유와 유리 섬유처럼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그러네요. 또 일반 방적기로 직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케블라 섬유로 제조한 복합 재료는 충격 특성 및 바이브레이션 댐플링이 아주 우수하다고 되어 있네요. 바이브레이션 댐플링이라는 것은 진동이죠, 진동. 근데 이제 항공기는 상당히 그 진동이 많이 생겨요. 뭐 어느 기계나 마찬가지, 뭐 자동차도 그렇지만 항공기는 그 공중으로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에어 플로어에서 나오는 어떤 진동이 기체에 계속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유리섬이나 스틸에 상당히 우수하다고 돼 있어서 그런 부위에 케블라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또 아까 열적으로 안정되어 있어가지고 뭐 굉장히 열에 직접적이 닿는 부위는 뭐 케블라 섬유를 쓰지 않지만 그 주변 부위에는 또 케블라로 이제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죠. 또 단점도 있네요. 단점도 압축 강도가 매우 나쁘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압축 강도가 우선 탄소 섬유와 함께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라미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섬유. 탄소 섬유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항공용에서 거의 뭐 한 80%? 항공에 사용되는 복합 소재 중에서 탄소 섬유가 약 한 70, 80%는 탄소 섬유를 사용합니다. 탄소 섬유 혹은 흑연 섬유는 탄소 원자의 결정 구조를 이용한 고강도 섬유로 현재 최신 복합재료에 사용되는 보강 섬유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흔히 탄소 섬유와 흑연 섬유를 구분하지 않고 언급하지만 엄밀하게는 17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 된 섬유를 흑연, 1700도씨 이하에서 열처리 된 섬유를 탄소 섬유라고 한다. 뭐, 이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뭐, 카본 파이버라고도 하고, 뭐, 파이버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그거는, 결국에는 이제 제조사에서 어떤 섬유를 쓰느냐에 따라서 만들고, 우리 같은 유저는 제조사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서 사용하고, 단지 그 안에 성분이 탄소냐, 흑연냐, 이것만 알면 되고, 이건 이제 제조사의 엔지니어들은 뭐 알게 되겠죠. 알아야만 되겠죠. 그리고 탄소 섬유 복합 재료는 기존의 금속 재료를 갖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뭐죠? 높은 무게비 강도가 있네요. 그리고 탄성계수는 높고 낮은 열 평창률, 평창률, 편형률? 이거는 좀 그러네요. 이거는 편형률이라는 말도 쓰지만 평창률이 맞을 것 같아요.
평창률. 그리고 이제 높은 피로 강도를 가지고 있죠. 피로 강도. 높은 피로 강도를 가지고. 그렇지만 단점이 있네. 단점은 뭐예요? 가격이 비싸고 층간 정당 강도가 낮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지만 단점은 계속 극복이 돼가고 있습니다. 소재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가격이 비싸? 이거 점점 단가를 낮춰주고 있어요. 뭐 대량 생산하든지 공정 계산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단점은 점점 없어지고. 층간 전당 강도라는 거는 의미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합 소재 그 할 때 이제 이 적층을 한다 그랬죠. 적층을 이렇게 적층을 해요. 그런 식으로 적층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적층을 하게 되면 요 사이에 계면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단 강도가 뭐 이쪽으로 그렇죠. 이쪽으로 당기는 전단 강도. 그렇지 않으면 또 반대로 압축.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물질이 이렇게 압축이 된다면은 이 부위에서 요 부위에서 이제 전단 강도가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뭐 다른 복합 소재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섬이라고 있습니다. 세라믹 파이버 일종으로 주로 고온형 복합재의 구조재로 많이 사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도 근데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아까 뒷장에서 볼까요? 한번. 네, 그 그라스, 파이버 그라스 그리고 여기 있네요. 파이버 그라스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파이버 그라스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카본, 그 다음에 피치 베이스드 카본 해가지고 펜하고 피치는 그 용어예요. 그 화학적인 용어인데 그 어떻게 이제 그 카본의 기본적인 형태가 펜 형태나 피치 형태나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는 화학적인 용어의 구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 유저의 입장으로는 카본 똑같이 이제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구조적인 측면으로 한번 봅시다. 텐설 스트렝스가 틀리죠? 그죠?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펜 베이스드 카본이 피치보다는 그리고 뭐 모듈러스, 뭐 엘롱게이션, 뭐 덴서티, 뭐 열팽창 계수, 뭐 파이버 다이아메타 이런 식으로 뭐 파이버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이제 사용되는 것들은 이제 이러한 그 케블라드 아니 이러한 그 파이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디서 발췌했냐면 결국 이제 설계 매뉴얼에서 발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설계자가 요 특성을 판단을 해서 이 부위에서 이제 구조 설계를 하죠. 구조 해석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 어떤 거를 쓰는 게 좋을 것인지 참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잖아요. 노트. representation only for specific property contact fiber manufacturer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인 게 이럴 뿐이지 그래서 실제 사양은 다 어디? 파이버 매뉴팩처러한테 컨택을 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일반적인 비교 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여기 있네요. 자, 복합재료 파이버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식인데 한번 복합재가 여기 있지만 이제 이런 파이버가
이렇게 유니디렉션, 뭐 파이버가 한 방향으로만 이게 이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깔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걸 영도라고 그러죠. 영도. 이런 식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깔린 그 파이버 형태가 있고 또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죠. 45도. 물론 이제 밑에 베이스는 또 이렇게 깔려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뭐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이제 직조가 되는 거예요. 직조.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 여기 있지만 0도 뭐 이렇게 깔고 뭐 이렇게 깔고 직조 형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로빙이라 해가지고 이제 약 30도로 이제 이렇게 까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여튼 그 형태에 따라서 뭐 각도 우리가 이제 대분류로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해야지. 유디냐 크로스 패브릭이냐 말을 할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전통적인 용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빙으로 된 거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컨티뉴어스 연속한 파이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지만 또 디스컨티뉴스는 뭐예요? 연속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연속되지 않는다는. 이거는 이제 어떤 형태가 있냐? 이런 식으로 매트. 그러니까 이제 뭐 머리카락, 머리카락 막 이 풀어놓듯이 막 이렇게 막 이제 이런 것들은 막 이런 식으로 솜이죠, 솜. 일종의 솜.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러한 파이버들이 이제 뭉쳐 있는 거죠. 솜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또 매트 형태라고도 합니다. 매트 형태. 그리고 이제 찹트. 찹트 형태는 이제 뭐 여기서 보이잖아요. 찹트가 뭐예요? 잘게 썬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요 찹트 형태의 또 파이버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됐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엔 찹트를 고정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고정시킬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깔리는 게 뭐, 여기에서 베이스로 하는 게 뭐야? 이게 레진이야. 레진이, 레진이 이렇게 있고 이 안에다가 레진을 묻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레진이 이제 쫙 함침이 돼 있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형태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왜? 레진 때문에. 그죠? 레진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는 밀도는 뭐 찹트가 상당히 여기서는 낮게 보이지만 상당히 이런 잘게 쏟은 게 여러 개가 뭉쳐 있으면은 굉장히 뭐 이 끊어지지가 않겠죠. 이 레진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이 파이버의 형태 아까 복합재료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레진하고 같이 종합이 되는 게 그게 복합재료라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다 마찬가지. 이렇게 레진이 요 밑에는 요 단면으로 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안에 레진이 이 안에 레진들이 쫙 이렇게 함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버의 형태들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여기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직조 형태. 여기 있죠? 크로스라 했잖아. 뭐, 이런 45도로 이렇게 따지만, 또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직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 플레인 위브, 이거 플레인 위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형태를 한번 보세요. 요것도 파이버, 요것도 파이버, 요것도 파이버야. 그런데 어떤 식으로? 얼기설기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깔립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있고 워 방향, 필 방향이 있어요. 뭐 워브는
업은 뭐 이 방향이고 필은 뭐 저 방향인데 이런 방향성도 또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 아니스 세턴 웨이브 해가지고 이 직조 형태가 좀 약간 틀리죠? 요게 첫 번째에서는 요게 요쪽에 밑으로 갔다가 네 개를 거치고 마지막 다섯 번째에서 다시 요 하얀 게 위로 올라오네요. 이런 식으로 직조 형태가 5 하니스 세턴 위브라 해가지고 구분이. 그 다음에 8 하니스도 있어요. 이거는 뭐 8개별로 이런 식으로 있죠. 첫 번째 게 위로 가고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 다음에 다시 또 이러한 형태들이 반복되겠죠. 그것이 이제 5, 8, 그러니까 8 하니스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크로푸트 세턴 해가지고 이 또 형태가 또 이런 식으로 또 약간 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건 크로우가 뭐 까마귀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 다리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러한 형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이런 식으로 그라스 크로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레인 위브 형태로 짜집니다. 아까 여기 있죠. 플레인 위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 나중에 실습할 때 요거를 한번 볼 거예요. 그 직조 형태를 우리가 보여드릴 건데 플레인 위브는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신축력이 없어요. 이 땡기면은 잘 안 땡겨져요. 그렇지만 5나 8 하니스는 이렇게 땡기면 이게 이 패브릭이 이게 신축력이 있어요. 이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기 곡면에는 5나 8 하니스 이런 것들이 사용을 되고 또 곡면이 아닌 약간 평면 같은 경우는 이 플랜 위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버그라스가 이런 식으로 그 약간 플레인 위브로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어, 그, 여러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금속, 금속과 금속과 이 카본이 이렇게 닿게 되면은 부식이 생겨요. 부식. 부식이 발생합니다. 부식은 항공에서 가장한 그 데미지를 만들어내는 큰 그 나쁜 그 특성이죠. 그래서 금속하고 카본 요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이거를 집어넣어요. 저기 파이버그라스. 요 사이에다가 이 파이버그라스를 이렇게 중간에다가 블로킹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식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파이버그라스는 물론 독자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지만 이제 요즘에는 그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러한 그 카본하고 그리고 메탈 사이에 접촉하는 그런 부위의 어떤 이 층 구분으로 이 파이버그라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럴 때죠. 이제 예를 들면 복합 재료가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어. 복합재. 그런데 복합재가 단독으로만 사용하지 않죠? 어떻게 사용해요? 여기에 뭐 어, 그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메, 여기에 뭐 메탈 파트가 이렇게 장착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붙일 거라. 그런데 이 메탈인데 이 카본하고 메탈 사이에
이러한 파이버그라스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플로킹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 부위에서 발생하는 부식을 방지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요런데 이제 파이버를 쓰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카본 있죠? 카본에 요 파이버그라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예를 들게 여기 또 하여튼 뭐 이럴 때 이것들이 이 파이버그라스가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가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적층이 된 거예요. 그죠? 아까 제가 적층을 한다 그랬죠? 영어로 치면 레이업입니다. 이렇게 이제 방향성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45도 뭐 이렇게 이 각도가 다 틀립니다. 이 깔리는 각도가.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그 사이드로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이런 파이버들이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 약간 그런 식으로 보이잖아. 영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바로 파이버 단면을 자르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지만 45도는 약간 단면이 아니고 옆으로 자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좀 약간 좀 타원형으로 보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어떻게 깔렸는지 알고 싶으면 이 단면을 이렇게 현미경을 찍어 보면 알아요. 여긴 0도로 깔렸고, 이건 뭐 다른 방향으로 잘렸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작업자들이 이걸 적층을 합니다. 적층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이걸 뭐 수십 플라에 적층을 하잖아요. 하다 보면 가끔씩 실수를 해요. 0도로 깔아야 되는데 뭐 45도로 까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 실수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뭐 실수를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할 때 이렇게 옆을 단면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든지 사진을 찍으면은 이게 다 적층하는 게 어떻게 적층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뭐 여기는 몇 플라이, 둘레, 다섯, 여섯 플라이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특정 파트 같은 경우는 막 100플라이 정도를 깝니다. 그럼 100플라이를 깔다 보면 막 자기도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뭐 여기에 이거를 깔아야 되는데 뭐 다른 걸 깔 수도 있고 지금 뭐 8플라이에 깔아야 될 자재를 뭐 10플라이째 갖다 놓고 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검사를 우리가 또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그래프가 있죠. 그렇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런 파이버그라스 같은 경우는 사실 방향성이 별로 없이 깔기 때문에 좀 찾기가 힘들어요. 왜? 뭐라 그랬어요? 파이버그라스는 이런 식으로 플레인 이브라 그랬잖아요. 플레인 이브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똑같을 거라. 이거는 각도가 거의 없잖아요. 0도 9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리 봐도 똑같고 저리 봐도 단면을 자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확인이 불가능한데 특히 이제 카본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옆에 단면 잘라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를 검사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파이버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파이버는 뭐 현재까지로는 새로운 파이버는 나온 게 없어요. 다 여기서 다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업체에서 뭐 나왔듯이 업체가 자기네가 조금 더 가볍고 그런데 강도는 더 센 그 파이버를 개발을 하려고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대한민국이 이 소재 산업이 약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물론 만들고는 있어요. 뭐 효성에서도 만들고 있고 뭐 한국 카본이라는 회사도 이런 파이버를 만들지만 아직 항공용으로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항공용으로 적용을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하고 또 설계자한테 데이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 베이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성치에 대해서.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그 물성치 데이터를 측정하는 방법도 잘 셋업이 안 돼 있고 또 물성치가 나오더라도 항공에서 요구하는 물성치를 만족을 못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 소재,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드는 이런 복합재, 파이버는 사실은 항공에 사용하는 것은 거의 전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파이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